있는 그 자연적인 그 상황이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 또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지금 많은 재난과 또 가난함과 또 그들의 영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에는 바누아투를 나누었고요. 이번 주는 솔로몬 제도를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건데, 저번 주에 나누었던 바누아투, 그 나라를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왔던 것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로 주님이 택하셨고, 또 우리가 그 열방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마음과 왜 같아야 함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이 바누아투라는 섬도 지금은 빈민국이지만 이곳에 있었던 호주 선교사가 120년 전에 우리나라로 복음을 두고 와서 또 그들이 순교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열방에 많은 빚이 있는 나라구나. 그 열방에 대한 빚이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대한민국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것을 들여다보면 많은 열방 국가들의 선교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으며, 또 그들이 또 순교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크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솔로몬 제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나라를 소개하는 동영상은 없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료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에 소개하는 이제 그 백과사전이나 정확하게 더 알고 싶으시면 우리나라 그 외무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이 나라에 대해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가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솔로몬 제도는 오세아니아 그 지역에 거의 1000머리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푸아뉴기아 그 지점으로 해서 작은 그 제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 제도라는 것이 어떤 나라는 열도, 어떤 나라는 그 나라마다 뒤에 붙는 그 소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도가 무엇이냐면, 섬들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구성하고 있으면 제도라고 합니다. 열도라고 하면 섬의 섬에 구성된 모습이 대륙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은 열도라고 하고요. 그게 솔로몬 제도처럼 수만 가지의 섬들이 넓게 퍼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으면 솔로몬 제도, 그리고 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태평양 남서부의 섬으로 독립된 국이며 파푸아뉴기아의 그 북부 솔로몬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있으며, 수도는 과달카날 섬에 있는 호니아라입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멜라네시아인이며 의무 교육은 아니나 학령기 아동이 3분의 2가량이 정식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는 1978년 7월 7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였으며, 그 면적과 인구는 세계 142위와 세계 165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족 구성으로는 멜라네시아인 93%, 폴리네시아인 3%, 미크로네시아인 1.2%, 화교의 유럽인이 0.8%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호니아라이며 정치 체제는 입헌군지제, 그래서 영연방제를 택하고 있으며 단원제, 임기 4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며 총독 데이비드 분하기가
맡고 있습니다. 공용어는 영어가 2% 내이며 솔로몬 피지너 또는 63여 개의 지방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외부적인 자료로는 기독교가 거의 95%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기독교가 67%, 그리고 카톨릭이 19%, 정령신앙이 5%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환 수교 현황은 1978년 9월 15일 맺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여기 빨갛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태평양 지역에 있다 보니 이 작은 정가처럼 형성되어 있지만 그 드넓은 태평양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솔로몬 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면 파푸뉴기아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측으로 보면은 이제 폴리네시아라고 해서 그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산과 여러 개 수백 가지의 성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과달카날 섬과 말라이타 섬이라고 제가 그 빨간 화살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곳을 잘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많은 전쟁에서 늘 피해를 보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심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종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부적인 자료에 공식적인 자료에는 기독교가 카톨릭하고 포함이 돼서 95%, 96%라고 형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기독교가 76%, 성공회가 45% 이상입니다. 이 나라에는 실질적으로 카톨릭이 제일 처음에 장악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나라 중에 하나이며 성공회가 그 이후에 영국이 점령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는 성공회가 45%인데 이 성공회가 이 45%라는 것을 주목할 점이 무엇이냐면 이게 성공회가 전통 성공회가 아닙니다. 이들의 전통적인 신앙이 복합된 성공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기독교 전통적인 그 복음의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실질적으로 한 20-3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라는 국토가 8개의 거대한 화산섬과 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섬들은 평행성을 이루고 있고 2개의 사슬처럼 늘어서 있는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벨라, 그리고 콜롬방가라, 뉴조지아, 과달카달 섬이 사슬을 이루고 동쪽으로는 슈아절, 그리고 산타 이사벨, 말타이다 등이 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호 모양으로 파푸뉴기아의 동남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마키라의 동남쪽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수의 작은 섬들과 환초들이 중심부의 섬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과달카달 섬에는 이 나라에 있는 4개의 활화산 중 2개가 자리 잡고 있고 해발 2447m에 이르는 최고봉 마카라 콤브르 산이 있는데 이들은 사슬을 이루는 다우림섬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심부에서 벗어난 섬들 가운데 산타크루즈 제도, 동단의 아누타, 파다카, 그리고 티코피아 등은 화산섬인 반면 나머지는 환초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이 중 렌넬과 벨로나는 해발 수십 미터까지 솟아오르는 환초섬의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우량이 3,000 그리고 3,500mm를 기록하는 더 큰 섬들의 산악지대에는 물살이 매우 가파르고 짧은 강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글의 법칙에서 이 나라를 촬영을 했을 때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는 장면들이 많이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기온은 온난 다습하며 연평균 기온이 27도입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비가 많이 내리나 특별히 두드러진 건기는 없습니다. 국토의 90%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 있고 저지대인 해안 지역과 강 유역들은 경장지로 개척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나라는 제재업이 중요한 사업, 그러니까 벌목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수확이 끝난 공유지조차 나무들이 빨리빨리 자라는 그런 제식임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생 생물은 다른 태평양 제도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조류가
살고 있으며 크로커다일 악어나 쿠스쿠스과 동물이나 도모에뱀류가 많이 있습니다. 광물의 매장량이 극히 한정되어 있지만 벨로나 환초섬에는 상당량의 인산염이 매장되어 있으며 바게나와 렌날에는 보크사이트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의 광석으로 적가색을 띠고 있습니다. 과달카다 섬에는 소량이기는 하나 금, 은, 동의 광맥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과나카나 섬에서 그 사금이 추출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 나라의 폭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서 지금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솔로몬 제도의 인구는 대체로 멜라네시아인, 그리고 폴리네시아인, 그리고 미카로인이라고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오세아니아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성향이 다릅니다. 같은 솔로몬 제도라고 해서 이 나라가 해서 같은 어떠한 그 성향을 가지진 않고요. 각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도 각각 다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파란 그 그림을 형성하고 있는 게 미크로네시아. 그래서 보면 구성도가 되게 구성도를 보면 되게 작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 보면 멜라네시아. 솔로몬 제도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폴리네시아. 상당히 넓습니다. 이곳이 하와이부터 연결돼서 크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이 세 군데로 나뉘었느냐. 1832년 프랑스 탐험가 지리학자인 디몽 디르빌에 의해서 구역이 나뉘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멜라라는 뜻이 검은, 이게 그리스어입니다. 네시아는 섬입니다. 그래서 멜레네시아 그렇게 설명을 하면 검은 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있는 미크로네시아는 작은 섬. 왜냐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작은 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연방, 나우루, 마셜제도, 키리바스 이런 작은 나라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노란 그 그림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폴리네시아. 그러니까 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폴리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 사모아나 통가, 니우에, 쿡제도, 투발루 등 그 넓은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멜라네시아에 있는 그 섬들을 보면은 서태평양 지역과 미크로네시아 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동쪽, 호주 동북쪽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나라의 민족들은 특히 머리가 검고 곱슬머리.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술적 기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드는 그 손으로 만드는 작품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아기자기한 것들도 많이 만들지만 이들이 그 예술적인 기질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우상의 목상이나 우상의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데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미크로네시아는 필리핀 제도 동쪽, 적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인구 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몇 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나라들의 분포되어 있는 인구수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그 격리된 지리적 위치로 외딴 지역에 남마돌 같은 고대 해상 유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 봤을 때 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던 그 고대 우상의 어떠한 그 형상이나 뭐 어떤 그 유적지를 찾아가는 영화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 미크로네시아 이들의 그 유적지를 탐험하고 그들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네시아는 중앙아시아 또 남태평양 지역에 1000여 개 이상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쪽의 하와이 제도와 남쪽의 뉴질랜드 동쪽 이스트 섬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삼각형 안에 위치한 섬들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아라고 하면 우리가 그 디즈니 영화를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보시면 이 사모아의 족들이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등장하는 주인공의 인물들도 나오는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큰 키와 밝은 갈색, 그리고 직모, 그러니까 곱슬머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적 수준이 오세아니아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뉴질랜드에 있는 그 민족들이 이 지적 수준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뉴질랜드에서 국회까지 그 자리를 잡을 정도로 이들이 지능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족까지는 알아봤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나라인데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빈민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또 빈민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다 보니 이들의 삶이 그렇게 윤택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비방하거나 이렇게 삶을 살진 않는데 이들이 조금 날카롭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지도를 보시면 아까 제가 화살표를 잘 보시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과달카날 섬과 말라이타 섬이 있는데 이 두 섬이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지만 이들의 성향도 각각 다릅니다. 이 목의 사회냐 북의 사회냐 이것도 나뉘고 이들이 상당히 공격적이냐 아니면 좀 욕심이 좀 많은 시기가 많은 민족이냐 그렇게 보여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왜 이 나라가 솔로몬이 되었을까? 이 나라의 이름을 보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생각이 나죠. 말씀으로 보면 우리 솔로몬의 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곳을 먼저 발견했던 곳이 이제 서방 국가 중에서 그 나라가 이 나라를 발견을 하고 이들이 선택한 이제 명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인데 실질적으로 그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은 금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항상 금이 많고 금이 항상 이 솔로몬 왕에게는 넘쳤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도 이 솔로몬 제도에는 금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제 발견이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들여다볼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섬에 있는 일부 나라들도 그리고 이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이 섬들의 나라들도 똑같이 탐험가에 의해서 이 나라가 발견됩니다. 탐험가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탐험가에 의해서 이곳이 정복이 되면서 이제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되면 아무래도 서구화된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들의 원주민들이 그 새로운 바이러스들을 접하면서 많은 인구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또 새로운 문화가 정착을 하기도 하지만 이 나라의 특징은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5분의 1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코피아 섬은 솔로몬 제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섬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그 면적에 비해서 높은 출생률과 평균적인 사망률이 그냥 보통 수준으로 개발도상국의 유형이나 총 인구의 39% 이상이 15세 미만이라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이 15세 미만이라면 이들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제 솔로몬 제도에는 농업과 어업, 제재업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기업 경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재업, 이제 벌목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건창호가 이곳에 제휴돼서 같이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나라의 수력 발전, 우리나라 수자원이 이 나라에 지금 같이 기술적인 자문과 또 이 나라의 그 수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참치 다랑어가 많아서 이 참치 다랑어를 생산하는 일본 동원산업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 오세아니아 지역 태평양 쪽으로 많이 진출해 있으며 이 진출한 이면에는 반드시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회개해야 될 점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매매로 인해서 이 나라의 빈민국이다 보니까 이들이 돈 벌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자급자족이 90% 이상이고, 그리고 이들이 관광 사업으로 주로 이제 돈을 벌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제재요. 그러니까 나무를 계속 벌목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건창호가 합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래도 놀라운 것이 이 나라는 나무를 베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온 다습한 기후를 갖다 보니까 나무가 또 다시 자라는, 그러니까는 벌목을 하면 새로운 땅이 드러나면서 또 다시 새로운 나무가 자라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통나무가 주 생산품이고, 목재 생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반 가량이 이제 수출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나라에는 돼지하고 가축이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약간 우상화하는 게 있어요. 우상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아무래도 태평양 근간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상어나 악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출몰하니까 상어가 또 신격화돼서 이들 원주민들이 보면 이 목에 차고 있는 그 장식품들을 보면 거기 안에 보면 이렇게 두개골과 뼈, 동물의 뼈와 거기에 보면 상어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장식품으로 있는데, 이들이 원주민의 부족장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재난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더 우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이 실질적으로 90% 이상이다라고 해도 그 정령 신앙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그 신앙을 토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믿는 나라로서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라산이 아까 2개가 있고 4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5년 전에 바누아투가 겪었던 그 화산이 터지고 큰 지진이 났던 쓰나미를 이 나라도 같이 겪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의 고리가 같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오세아니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이 나라들이 겪는 현상이 비슷하고, 이 나라들이 빈민국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 나라들의 민족들이 대부분 보면 오지에서 살아가다 보니 복음이 선교사들이 들고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에서는 태평양 전쟁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는 많은 그 전쟁의 잔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해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번영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빈민국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요건들, 이제 그것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68년에 그 스페인의 탐험가가 이곳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나오는 그 천연 자원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이 탐험가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솔로몬이라는 그 왕의 이름이 대부분 보면 이제 부강하고 부유하고 어떤 풍요롭고 금과 은과 이런 광석 보석류들하고 많이 이게 연상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탐험가가 이제 솔로몬이라는, 이제 이곳에서 너무나 풍요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1595년부터 1606년에는 스페인이 이 나라를 정착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네덜란드나 프랑스, 영국들이 잇따라 이 섬을 탐험하고 이 섬의 지도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이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영국의 그 식민지화가 되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1886년에, 그러니까 1870년대에 이제 로마 카톨릭 선교단이 이곳에 오게 되면서 영국 성공회가 이들의 섬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정착하면서 대단히 농장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 섬 나라들이 동일하게 겪는, 그러니까 어떠한 탐험가가 발견을 하고 이 나라들이 나라로 정착되기 이전에 이들이 식민지화 되면서 겪는 현상이 똑 동일합니다.
이들의 원주민들이 이들의 노동력으로 동원이 돼서 이 나라의 건설 산업의 일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일원이 되면서 이들의 노예 사냥을 하면서 이들이 어떤 삶을 핍박을 하고 억압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그 복음을 들고 가서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주변을 살펴도 이곳에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강팍함으로 이들이 복음을 배척시하는 현상도 많은 나라들, 말레이시아 기준으로 해서 그 섬나라들과 오세아니아 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대부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1886년에 영독 조약을 맺는데요. 이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약이라는 것이 이 나라에 어떤 착복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동성이 되는데요. 영국이 독일의 서사모아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준 대가로 북하섬이나 북원비를 섬유한 나머지 섬들을 영국이 장악하기 위해서 이 영독 조약을 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솔로몬 제도에는 독일 보호령이 공포되었지만 그 이후로 영국에 있는 기업가들이 이 솔로몬 제도에 대단히 농장의 건설이 착수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에는 영국의 솔로몬 제도 보호령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평양 전쟁이 이곳에서 치러졌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전쟁의 잔해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이것을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942년 일본이 침입을 했고요. 이곳의 통치자인 툴라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전투는 3년여간이었지만 정말 치열하게 일본이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이들만의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이들의 원주민들도 똑같이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솔로몬 제도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솔로몬 제도가 왜 그 어마어마한 태평양 전쟁을 뛰어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어떤 자료에는 여기 네피림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 있어서 거인족이 있었다. 거인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인족들이 이 서방에 있는 군인들을 상대하기는 우월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그들의 추측일 뿐 어떤 문헌이나 이런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신빙성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나라는 아시다시피 그 태평양 전쟁을 치렀다고 했잖아요. 이 태평양 전쟁이 그 3년을 겪으면서 이 어느 정도였냐면 태평양 전쟁에서 이 비행기가 한번 뜨면 이 바다에 있는 그 군함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대요. 왜 그랬냐면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미사일을 쏘고 바다에 있는 군함들도 미사일을 쏘고 그러니까 불과 불이 쏟아지니까 서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무조건 미사일을 던지면서 싸웠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왜 이런 싸움을 했을까? 결국 기득권 싸움이죠. 기득권 싸움을 일본이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전쟁에서 패전국이 되지만 그 3년의 그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이 솔로몬 제도의 이들이 그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이 많은 인구수가 죽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독일도 점령하고 영국도 점령하고 여러 나라가 실질적으로 점령을 했지만 1800년대부터는 영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정착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영국의 주변 섬들을 합쳐서 솔로몬 제도로 가는 보호령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영국의 통치하에 있고 지금도 영국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 제도는 영국의 보호령 상태의 1942년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그 이후로 전쟁이 없어지면서 이들이 그러면 평안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솔로몬 제도 주민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1970년대부터는 각 섬의 자치주들이 자치권을 얻기 위해서 자치정부를 세우고 이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서로 내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 내전의 결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계기는 되었지만 지금도 이들이 성과 섬 사이에 마주보고 있으면서 아직도 내전과 쿠데타를 일으키는 등 아직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가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PPT 자료를 보시면 지혜왕 솔로몬의 이름을 국명으로 하였다. 왜냐면 이곳은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였다. 인구의 5%에서 10%는 금발머리가 자연적으로 유전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이쪽에 있는 원주민들이 검은 피부, 검은 머리카락을 소유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5%에서 10%는 금발머리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금발머리가 그러면 어떤 혼혈에 의해서 의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유전에 의해서 이렇게 금발머리가 나는 특이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석호, 라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군들이 형성되면은 이렇게 큰 호수처럼, 바다의 큰 호수처럼 이 섬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경관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 태평양 전쟁에서는 그 많은 군함들과 많은 비행기들이 몰려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지리적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산호초, 이게 그 사진에 보시면 산호초가 보면은 원래 작은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아주 길게 형성이 되어 있대요. 아주 길고 넓게. 그래서 이 나라가 제도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도 이런 산호초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섬들이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74개 현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런치와 디너를 먹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우리는 약간 수식처럼 가지고 있지만 이 나라는 그 수식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간단하게 배 채우는 정도만 먹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성인의 기준이 다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면 서방국가, 미국 이런 나라에서는 뭐 만 19세 이상, 만 17세 이상 이렇게 연령의 기준을 두는데 이 나라의 성인의 기준은 연령이 아니라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능력을 가졌느냐, 이것의 기준으로 이들은 성인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10살짜리 아이가 카누를 만들었다. 그럼 그 아이가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 카누, 정원 이 세 가지만 만질 수 있는 연령이 되면 이들은 어떤 연령이 아닌 독립체계로 성인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태평양 지역에 있다 보니까 상어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어를 조상이라 믿는 부족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특이한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들이 이렇게 눈썹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눈썹으로 반응을 했을 때 눈썹의 움직임으로 좋다, 싫다 이것을 서로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너무 이 나라가 재밌는 게 이 나라에 이제 언어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 나라는 영어가 뭐 아까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사실 피지너예요. 이 피지너가 뭐냐면 각각 부족의 언어가 6, 70개가 되다 보니까 언어 소통이 안 되고 또 이들이 그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곳들이 보면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바다에서 바다로 넘어가야 되니 이게 대륙에서 넘어가는 형태는 아니니까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립된 상태로 살다 보니 이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피지너를 사용하는 게 이제 직관적인 뭐 간단한 소통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부족 국가의 언어를 서로 모르고 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영어의 개념으로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 은행이다. 그럼 은행이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뱅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하우스머니. 그냥 하우스머니. 그러면 은행이다. 그리고 내가 간다. 그러면 고. 그냥 나 간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아주 직관적인 간단한 소통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이 독특한 문화를 보시면 언어 문화를 보시면 이 나라가 연합이 되지 않는 이유도 이 문화에 있습니다.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질도 있지만 이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다릅니다. 지리적 위치와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이들이 서로 소통을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로 부족과 부족 간에 만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서로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통일되지 않아서 오죽하면 이 나라의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제발 한국어 좀 전파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해서 지금 5년 전부터는 한국어가 이 나라에 영어 대신에 한국어를 지금 제2 외국어로 채택이 돼서 이곳에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 좀 가르쳐달라고 했을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이 나라의 교재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원주민을 좀 보시면 이들을 보면 젊죠. 이 젊은데 왜 이들이 원주민 옷을 입고 있을까? 그럼 이들이 뭐 관광 사업에 어떠한 그 행사나 이제 그런 것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을까? 아닙니다. 이들이 이 모로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는데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는 과다카날 섬에서 3,4천 명이 되는 이 주민이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화로 있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회귀해서 이들의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오로지 자급자족의 삶으로 이들이 원주민 삶으로 돌아가는 좀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발전을 하면 더 그 발전된 문화를 택하고 그것을 더 번영된 삶으로 누릴 텐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되돌아왔을까? 그때 보면 이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과다카날 섬을 주축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지금 지도를 제가 그려놨는데 이 섬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 이 빨간 점들을 보시면 이곳이 전쟁의 군함과 전쟁에 사용되었던 비행기들이 이 바다 밑에 다 침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상으로는 70여 개 정도 되는 비행기와 군함이 이 태평양 섬 아래에 잠겨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그 잔해를 보기 위해서 이제 관광 사업으로 이게 활성화되는 근데 모티브가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을 겪었던 일본인들이 일부러 이 지역에 와서 이것을 직접 보고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솔로몬 제도에 오는 직항이 없다 보니까 반드시 괌을 통해서 이 나라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한 것은 이제 이 아이언 보텀 사운드라고 해서 이 사보섬 인근에 있는 해역인데 이게 많은 배들이 가라앉았다라는 거죠. 해군의 순양함, 구축함, 뭐 수송선까지 다양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이들이 전쟁을 치렀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과다카날 전투에서 참여했던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료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싸웠던 거죠. 미국인과 원주민들이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 전시 상황에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전쟁은 정말 처절했고 그 후에는 이렇게 잔해들만 이렇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만에서 시작된 이 태평양 전쟁이 그 기득권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7천여 명의 연합군과 3만여 명의 일본군이 전사를 했고 일본이 그 패권을 가지려고 기득권을 가지려고 많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이 나라에서는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여 척이 아까 그 지도상에 많이 침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곳에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게 보면 이게 동그란 모양이 있잖아요. 이 동그란 모양이 뭐냐면 이 코코넛 껍질 같은 데서 이제 구조의 메시지를 이 대통령이 이것을 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발견한 그 원주민이 이것을 반대로 이 전쟁에 참여해서 대통령이 된 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을 이제 전시 상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존 F 케네디가 이 전쟁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이 연합군이 이곳에서는 어찌 보면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이곳에서 전쟁의 영웅으로 승리하면서 그 계기로 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기의 원동력이 됐다는 점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과달카날 섬을 주의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달카날 섬과 말라이타 섬은 분쟁의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사금이 이 과달카날 섬에서 추출되고 나서는 이 과달카날 섬이 이제 부유하기 시작하니까 이 우측에 있는 말라이타 섬에서 그것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나누자고 서로 공유하자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기심이 많은 말라이타 섬 그 주민들 때문에 이 호니아라에서 말라이타 섬에 형성되어 있는 불을 그렇게 회수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2006년에는 폭동을 겪는데 이 폭동 이후에는 이 나라 자체에서 사금 추출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유럽 국가, 특히 중국이 이 나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 그것도 놀랐습니다. 중국은 정말 손이 안 되는 곳이 없구나. 이제는 이 솔로몬 제도까지 태평양 지역까지는 호주가 계속 대항적으로 있고 그래서 저는 설마 이런 선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중국의 손이 안 뻗친 데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열악하고 빈민국일수록 중국의 손이 더 활발하게 뻗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극심한 나라입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그 바누아투의 섬에 있는 주민들은 가난하지만 자급자족인 삶에서 그들은 그 행복 지수가 1인 나라인 반면에 이 나라는 그렇지가 못해요. 이렇게 사금이 추출되는 나라이고 어찌 보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나라인데 보십시오. 길 건너 그 과달카날 섬이 잘 사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그 나라에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해서 뺏어오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니까 너네만 잘 사냐? 나도 잘 살아야겠다. 같은 솔로몬 제국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폭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사금 추출하지 마. 아예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보석으로 인해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들의 욕심, 민족의 욕심 때문에 이 길이 막힌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게 부족의 언어가 각각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욕심만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 나라가 문화적인 걸로 지금 통합을 하려고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지금 한글을 가져간 형태거든요. 문화적인 걸로 연합을 시켜야겠다. 너무 빈민국이고 개발도상국도 아닌 빈민국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재난과 여러 가지 상황이 와도 이 나라에서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죠.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나 파푸뉴기아, 이 파푸뉴기아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 이 나라도 빈민국인데 같이 빈민국이니까 이 나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솔로몬 제도를. 그리고 이제 대만. 그러니까 이번에 대만도 많이 이 나라를 도와줬는데 이 솔로몬 제도가 작년에 뒤통수 쳤죠. 수교 끊었어요. 왜 끊었냐면 중국이 개입을 했거든요. 이 나라에. 그래서 지금은 대만도 이 나라를 등 돌렸습니다. 이제 얄미운 거죠. 어려운 나라인 줄 알고 도와줬는데 이 나라가 수교를 끊었다 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대만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과의 이제 관계는 이렇게 언어 시스템 지원, 이제 문화적인 거를 연합하려는 그들의 이제 의도에 맞게 우리가 이제 그 지원을 해주고 있고 벌목 사업, 뭐 창호 사업, 그 수력 발전 사업, 수자원공사가 거기 이제 많이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고 이제 삼치 사업이 이제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지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민족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70여 개 부족이 있는데 언어가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가서 그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를 가면 그래도 이 언어가 비슷해서 전화기로 하는데 이 나라는 각각이에요. 각각. 그래서 이 민족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리라. 이 말씀에 이 나라에 성취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복음 사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지로 형성되어 있고 섬과 섬으로 이루어졌다니까 배에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이 수단에 의해서 많이 막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사역이 열리면 이 민족 사역에서 이제 그 주님의 정으로 사용되는 자들이 이렇게 복음 사역을 들고 이 섬과 섬나라들을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빈민국이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의료 시설도 사실은 없고 그런다고 해서 교육 시설이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식민지 때 들어갔던 그 선교사들이 갖고 갔던 그 교육 시스템, 선교사들이 가져갔던 그 의료 시스템이 그 나라에 지금은 어떤 이제 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구축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은혜롭게 전파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게 동영상으로 되면 이게 참 짧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조사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뱅뱅거리는 것도 있고 제 손에 있는 종이에 되어 있는 설명도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선포를 하겠는데 시편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선포하면서 이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솔로몬 제도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운원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오세아니아 지역인 솔로몬 제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해 있는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나라에 곳곳에 가득 차게 넘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사역이 이루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그 우상에서 벗어나고 두개골을 우상시하는 두 개 그 신앙에서도 벗어나며 그 모든 어둠 속에서 자유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로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의 질서가 솔로몬 제도에 풀어지고 주의 통치하심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솔로몬 제도에 하나님의 마음과 판자가 각 제도 안에서 세워지도록 각 부족장들이 이 복음을 믿고 이들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솔로몬 제도의 하늘과 땅과 바다의 축복을 나라의 재정의 축복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솔로몬 각 부족과 민족에게 부어주사 그들을 정결케 하시어 유연한 마음으로 모든 분쟁 속에서 벗어나 자유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솔로몬 제도의 아름다운 경관과 다른 나라 안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영혼 구원과 부족의 복음 사역 및 민족의 성령 사역 그리고 구제 사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각각 언어가 다른 부족을 맡은 선교사들이 연합된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과 안정과 필요한 많은 공급함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 제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빈민국과 문민국의 잔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